안녕하세요. 저는 처단을 쓴 정보라입니다. 처단은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일어나고 그 뒤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만약에 허구의 현실 속에서 2차 계엄이 일어나고 그 정권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지를 상상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다 죽어요. 12월 7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그때 밤에 10시인가 11시까지 국회 앞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탄핵안이 부결이 되고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제 더 다급해지니까 비슷한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좀 더 심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계속 때려 부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입원을 하게 돼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 SNS에서 다른 나라 병원들이 계속해서 폭격을 맞고 환자들 죽고 의사들 죽고 이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막 2배로 불안해졌었어요. 12월 3일에 국회 앞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12월 3일은 포항에 있었고요. 12월 7일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꼭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회에 갔었어요.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사람이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개방 화장실 관리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두고두고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로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이제 저녁 되고 추워지고 그러니까 케이팝 틀고 이제 그때부터 응원봉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뭐 사람들이 핸드폰 그 불빛으로 불을 켜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음악 나오고 사람들 춤추고 막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던 거는 기억이 나고요. 국회의장이 밤에 저녁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다른 정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투표에 참여라도 시켜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냥 그 부결된 걸로 선언을 했어요. 그때 국회의장님이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추운데 계속해서 밤새도록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부결 선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참담하고 되게 좀 끔찍했어요. 근데 거기 서 계시던 분들은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 서 계시던 분들은 다 지치기는 했지만 그 국회의원 일부가 아예 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까지 여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춥지만 않았으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탄핵이 될 때까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느꼈던 불안감은 정말 컸고요. 3월에 25년 3월에 스웨덴에서 문학축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 같이 갔던 작가님들하고 출국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고 귀국하기 전에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으니 이게 귀국할 나라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축제를 하고 되게 불안하게 귀국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그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때 2016년 7년도 탄핵 때에는 그런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게 아닌데 이번에는 정말 명확하게 군인들이 계엄군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불안이 정말 컸어요. 그 당시에 고공농성하고 있었던 박정혜 동지, 소연숙 동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이번 소설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농성하셨던 분들 얘기도 소설에 썼고요. 그리고 그 농성하는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24년 12월 3일에 오밤중에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났을 때에 구미로 제일 먼저 달려가신 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좀 상상해서 썼지만 그 이후에 그 노조 지회 사무실에 찾아갔을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의 분위기라든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나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제가 집회에서 본 분들하고 집회에서 들었던 발언하신 분들 이야기에 저의 상상을 좀 많이 덧붙여서 썼어요. 그게 제가 그 집회 나가서 그런 분들의 발언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 소수자 약자로서 이번 탄핵 집회에서 성소수자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청소년분들이나 장애인분들도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지난번 탄핵 집회하고는 그러니까 16년도, 17년도하고는 또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기도 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계엄 상황이 펼쳐지면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처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2월 3일이 실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이라서 실제로 전장현이 국회 앞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집회를 하고 이동권하고 장애인 교육권하고 뭐 이런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노숙 농성을 하셨어요. 실제로 농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국회에서 그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12월 7일에 국회 앞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전장현도 오셨고 장애여성 공감도 오셨고 깃발 휘날리면서 다들 오셨고 그때는 이것도 좀 이번 집회에서 되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을 벌려줘서 진짜 그때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쫙 갈라지고 거기로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뻤어요. 물론 그날의 결과는 전혀 기쁘지 않았지만.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가족분들, 세월호 부모님들, 이태원 참사 부모님들은 다 그때 탄핵 집회 다 같이 나오셔서 지난번에도 앞장서셨고 이번에도 앞장서신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습기 참사 피해자 그분은 그것도 제가 작가의 말에 좀 짧게 쓰기는 했지만 택시 운전기사님한테 들은 건데요. 그게 제가 포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 들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회들을 서울에서 했었으니까 피해자들이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생각해보니까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에서 팔았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나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소설 쓰면서 훨씬 나중에 점점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요. 이태원 참사 부모님 중에서 내란 일으킨 수괴를 찍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세월호 참사 때도 나 박근혜 찍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속은 거잖아요. 배신, 정말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분은 사회 정의의 정말 작은 정의와 안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이 한 사람한테 걸었는데 근데 내란 수괴는 그런 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자기한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걸고 투표를 했는지도 모를 거고 관심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화가 나요. 한강 작가님 소년이 온다에 보면은 출판사 편집자가 원고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검열관한테 검열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검열관한테 원고를 그때는 손으로 다 썼었으니까 원고지를 돌려받으면 거기에 이제 이건 빼라고 까맣게 찍찍 그은 게 있는데 검열관이 원고를 돌려주지 않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편집자를 때려요, 경찰관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상상력이 좋아서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계엄이나 포고령들이 어떤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짜 맞춰서 썼을 뿐이에요.